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뉴스 리듬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소재, 부품, 장비 생산기업, 이른바 소부장기업이 외국 법인을 인수하면 인수금액의 최대 10%까지 세액공제를 지원받게 됩니다. 정부는 소부장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항공사들의 항공 마일리지 정책 개편 후유증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첫날 사라진 마일리지 규모만 4,900억 원 어치입니다. 이 항공사들은 극심한 경영난 등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집단 소송을 검토 중입니다. 뉴스 분석에서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야심차게 밀어붙인 제로페이 정책이 지난해 참패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이용 목표액은 8조가 넘었지만 실제 이용은 1,000억 원조차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수도권 험지 출마를 선언하면서 여당 소속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맞대결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까지 가세할 경우 이번 총선은 사실상 대선 전초전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종훈 박사의 정경 유튜브에서 자세히 살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뉴스 리듬팀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할 주요 뉴스를 선별해 준비했습니다. 먼저 실시간 뉴스 종합 터미널 시스템 뉴스통에 이 시각 어떤 기사들이 올라와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예, 먼저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부터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 달원고 희생자죠. 고 임경빈 군 헬기 후송 임무를 방기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방금 전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오늘 김석균 해양경찰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그리고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구체적인 혐의는 세월호 참사 당시에 승객 퇴선 유도 지휘 등 구조 지휘에 대한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승객 303명을 사망하게 한 책임이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토마토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소재, 부품, 장비 생산기업이 외국 법인을 인수할 때 최대 70%까지 세액을 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이 소부장 기업 외국인 기술자들은 5년간 최대 70%까지 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보도에 김한희 기자입니다. 앞으로 소재, 부품, 장비를 말하는 소부장 기업이 외국 법인을 인수할 때 인수금액의 최대 1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부장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국산화율 제고 차원에서 정부가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겁니다. 정부는 2019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한 조치로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먼저 소부장 기업이 외국 법인을 인수하면 중견기업은 인수금액의 7%, 중소기업은 10%까지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거의 5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R&D와 시설 투자 목적의 공동 출자를 하면 5% 세액 공제를 해주고 소부장 기업 외국인 기술자에게는 5년간 최대 70%까지 소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신성장 품목에 대한 세제도 확대합니다. 5G 시설 투자 세액 공제 대상의 경우 현재 기지국 시설 매입가에게 한했던 것을 부대 비용까지로 넓히고 가업 상속 공제 후 자산과 업종 유지 의무를 완화합니다. 신성장과 원천기술 적용 범위도
기존 미래형 자동차와 인공지능 AI 등의 11개 분야 173개 기술에 세제 혜택을 주던 것을 12개 분야 223개 기술로 확대됩니다. 늘어나는 분야는 시스템 반도체 설계, 6세대 이동통신, 고기능 섬유와 기능성 탄성 등입니다.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돌파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세법 개정안의 세부 사항이 경제 활력 회복 및 혁신 성장 지원의 발돋움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뉴스토마토 김한입니다. 해외 출장이나 여행 자주 가시는 분들, 이 항공사 마일리지 덕보신 분들 계시죠? 하지만 마일리지 사용처가 매우 제한적인 데다가 해외여행을 1년에 한두 번 가는 보통 사람들은 써볼 기회마저 없습니다. 항공사들이 특히 대한항공이 지난해 말에 이 마일리지 정책을 개선해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더 황당하다, 이런 소비자들의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집단 소송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드리겠습니다. 산업부 김지영 기자 나왔습니다. 자, 김 기자, 항공사 마일리지에 대한 소멸, 특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소멸한다, 이런 정책은 지난해 말 처음에 나온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도 있었던 겁니까? 지난해부터. 지난해에 네, 처음 나온 건가요? 네. 근데 대한항공이 밝힌 것이 바로 이것이죠. 10년 넘게 되면은 마일리지를 소멸시키겠다, 이런 네. 내용입니까? 아시아나도 마찬가지로. 네. 아시아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마일리지를 도입했다가 상당 기간 소멸하는 그런 정책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마일리지를 소멸시키게 되는 그 이유, 항공사들의 경영난도 한 이유라고 하는데 이거 진짜 이유가 뭡니까? 네, 마일리지는 그동안 항공사들의 대표 마케팅 수단이었는데요. 카드사들이나 유통사들이 포인트를 쌓아주는 것도 경쟁사 말고 우리 회사 제품을 이용해달라는 그런 일종의 전략이지 않습니까? 예. 마일리지 또한 비슷한 개념입니다. 국내의 경우 대형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마일리지 제도를 오래 전부터 유지해 왔었는데요. 이들 항공사의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원래는 없었습니다. 예. 근데 지난해부터 10년 유효기간을 도입하게 된 건데요. 이렇게 유효기간을 도입하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업계에서 추측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마일리지가 회계상 부채로 잡힌다는 점입니다. 예. 해가 갈수록 마일리지가 쌓이면서 재무에도 영향을 줬었는데요. 이 때문에 이렇게 마일리지 소각에 회사들이 나서게 된 겁니다. 예. 여기에 올해 항공사들의 실적 또한 전반적으로 악화했습니다. 아시아나는 경영난으로 주인이 ATDC 현대산업개발로 바뀌었었고요. 업계 큰형님 대한항공도 지난해 3분기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가량이나 급감했습니다. 예. 경쟁 심화로 실적은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데 해마다 쌓이는 마일리지는 부채로 잡히니까 궁여지책으로 10년 유효기간을 도입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대한항공 지난 3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전년에 비해서 7%입니까? 70%. 70% 떨어졌죠? 네. 예. 그렇다면 이 업계에서 추측하는 가장 큰 이유, 이 마일리지가 회계상 부채로 잡힌다, 이 내용은 소비자들도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네, 아마 저도 그럴 겁니다. 미처 차가는 못했습니다만, 그럼 나머지 쿠폰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다른 얘기겠습니다만, 쿠폰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회계상으로 보면 부채로 볼 수가 있겠죠. 네, 유통사들의 경우에는 잘 모르겠으나 마일리지의 경우에는 이제 언젠가는 향후 비용으로 나갈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예. 네, 부채로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부채고 언젠간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그런 재화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유효 기간이 있어야 되는 거는 일단은 수긍이 갑니다. 근데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검토할 정도로 그렇게 문제가 있습니까? 네, 국적 항공사들은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하면서 외항사들과 비교해서는 가장 긴 수준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예. 실제로 그렇기는 합니다. 유효기간이 없는 항공사는 미국 델타항공 정도고요. 주요 외항사들의 소멸기간은 대부분 2, 3년 정도입니다. 짧군요, 그러면. 네, 짧은 편이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가 10년인 거는 꽤 긴 편이기는 합니다. 네. 문제는 국적사들의 마일리지는 모아도 쓰는 게 쉽지가 않다는 점입니다.
외항사들은 항공권 가격의 일부를 마일리지로 결제를 하거나 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 같은 뭐 국적사들보단 좀 쓸 수 있는 경로가 많은 편인데요. 예. 사실 카드사나 유통사들의 포인트만 떠올려 봐도 조금만 모여도 다양한 제휴처에서 또 좀 자유롭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항공사 포인트는 항공권이나 항공사에서 파는 상품을 사는 정도가 대부분 전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해외 방문이 잦은 뭐 직업을 가졌거나 뭐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마일리지를 모아 항공권을 사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는 꽤 긴 시간이 걸릴 텐데요. 이처럼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를 모으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데 10년으로 유효기간을 정해버리면 마일리지를 버려야 하는 소비자가 많아지는 겁니다. 예. 또 마일리지가 충분해도 이를 이용해 살 수 있는 보너스 항공권은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불만이 많습니다. 보너스 좌석은 한정적이기 때문인데요. 약관에 보면 보너스 항공권은 여유 좌석 이용이 원칙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예. 이 여유 좌석이란 게 사실 개념이 좀 모호해서요. 얼마만큼의 좌석이 풀리는지는 소비자들이 알기 어려운 구조인 겁니다. 예. 또 정리하자면 뭐 이렇게 쓰기 어렵게 마일리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유효 기간까지 도입한다니까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인 거죠. 예. 또 카드사 상품 중에는 마일리지를 쌓아주는 제품들이 이렇게 좀 있지 않습니까? 항공사가 카드사에 마일리지를 팔았기 때문인데요. 마일리지 장사를 해놓고 이제 와서 마일리지는 항공사의 서비스라고 주장하면서 항공사 임의대로 유효기간을 도입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지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시장에서 쿠폰을 모아가지고 탕수육을 시키면 서비스로 오는 군만두는 주지 않는 것, 그거와 비슷한 이치로 보면 되겠군요. 그러니까 여유 자리를 보너스 항공권은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마일리지로 받는 그 항공 좌석 네, 여기는 그 여유 좌석이 있어야지만 네 돈 준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일리지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그 복합 결제 이걸 또 최근 대한항공에서 도입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뭡니까? 네, 뭐 아시아나는 아직 뭐 매각이 진행 중이었어서 지난해 뭐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고요. 대한항공이 그래서 먼저 개편안을 내놨었는데 지난달 현금과 마일리지를 함께 이용해 항공권을 살 수 있는 복합 결제를 올해 11월부터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는 뭐 이미 많은 외항사들이 도입한 제도이기도 한데요. 뭐 예를 들어 과거에는 10,000원짜리 항공권을 사기 위해서는 10,000원만큼의 마일리지를 가지고 있어야만 했는데 이제는 2,000만 원은 마일리지로 또 8,000원은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 이와 함께 마일리지 항공권을 구입할 때의 공제 비율도 손을 봤는데요. 개편 전에는 62,500 마일리지가 있으면 뭐 뉴욕이나 애틀란타 편도 비즈니스석 티켓을 살 수 있었는데 개편 후에는 9만 마일리지가 필요합니다. 이 밖에 뭐 LA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미주 노선이나 파리, 바르셀로나 같은 뭐 유럽 노선들도 비즈니스석 구입 시 마일리지 차감액이 더 높아졌습니다.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뭐 이거는 회사의 뭐 어떤 방침이기 때문에 예. 네, 뭐 저희가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뭐 약관상이라든지 네. 소비자들을 통한 어떤 그런 설명이라든지 이런 건 없었나 보죠? 네, 뭐 그때 밝히면서 뭐 이런저런 이유를 뭐 거리상으로 따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그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뭐 그런거나 그게 거리상이 아니었는데요. 예. 이번에 개편하면서 거리로 나는 기준을 하겠다 하면서 좀 이렇게 조정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적립률도 1등석 비즈니스하고 서로 차등이 있습니까? 네, 뭐 과거에는 이게 바뀐 후에는요, 일반석의 경우에는 특히 예약 등급이 낮을수록 적립률이 더 낮아졌습니다. 예. 뭐 얼리버드 항공권이나 프로모션 항공권 사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과거에는 운임의 70%를 적립할 수 있었는데 개편 후에는 25%만 적립할 수 있습니다. 예. 공짜 티켓이나 이 그 비즈니스석을 한번 타보기 위해서 열심히 모아온 그 마일리지를 모아온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억울할 수가 좀 있는 상황이네요. 예. 근데 이게 집단 소송까지 가는 그런 상황입니까? 네, 뭐 이전에도 소비자 단체 차원에서 불만 제기는 많이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개별 소비자들이 직접 뭉쳤습니다. 예. 공동소송 플랫폼에 불만을 제기하는 글이 올라오면서 한 법무법인이 이제 공동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한 소비자는 이 공동소송 플랫폼에 연회비가 높아도 마일리지를 적립하기 위해서 적립률 높은 신용카드를 이용했고 또 가격이 비싸도 마일리지 때문에 대한항공을 주로 이용했는데 예. 이렇게 일방적인 개편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네. 소송을 맡게 된 법무법인 태림은 오는 12일까지 소비자 고발장을 받은 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변경 약관 심사를 해줄 것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예. 네, 공정위도 커지는 불만에 개편안을 손볼 것을 대한항공에 이미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예. 아무쪼록 마일리지 유효기간 도입으로부터 시작한 항공사 소비자 간 대립이 쉽사리 잦아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이나 각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네 항공편을 좀 이용해 주십시오 하고 마일리지를 뭐랄까요? 그러니까는 마케팅 수단으로. 예, 마케팅.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인책으로 썼는데 거기에 맞게 소비자들은 다 준비를 했고 대한항공이면 대한항공, 아시아나면 아시아나만 탔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없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집단소송까지 가게 되는군요.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억울하겠는데요? 소비자 물론 마일리지 신경 쓰지 않고 항공사 이용하는 분들도 많을 테지만 예. 그거를 목적으로 또 이렇게 앵커님 말씀하셨듯 한 항공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있기 때문에 예. 불만이 있는 소비자들도 많아서 이렇게 공동소송까지 가게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게. 예, 회사 정책에 부응해서 소비자가 잘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또 그 혜택이 사라지게 되면 상당히 좀 억울한 면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12일 날까지 네, 12일까지 고발장을 받은 다음에 그 공정위의 변경 약관 심사를 해줄 것을 청구하겠다. 네.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이 마일리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제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좀 모호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공정위라든지 또 소송까지 가게 되면 어떤 결론이 나올지 굉장히 주목이 되네요. 고생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가 뉴스 검색 알고리즘 개선 방안을 전면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이른바 저질 뉴스들을 도태시키겠다는 건데 국회에서는 더욱 강력한 대안을 요구 중입니다. 보도에 김동현 기자입니다. 포털 서비스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네이버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 개편을 진행합니다. 회사 대표 서비스인 포털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며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네이버는 지난달 말 뉴스 검색 알고리즘을 개선해 서비스에 적용했습니다. 그동안 네이버 뉴스 검색 서비스 이용자들이 피로도를 호소한 저품질 기사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기사 클릭 시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하는 아웃링크 뉴스의 경우 과도한 광고가 있을 때 뉴스 배열 후순위로 밀리는 등 알고리즘도 도입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이용자가 급상승 검색어, 이른바 실검 순위를 개인화할 수 있는 검색어 노출 AI 필터 리오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네이버는 네이버 앱에 마이뉴스를 도입해 AI 기술 적용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마이뉴스는 이용자별로 맞춤 뉴스를 추천하는 AI 기술로 지난해 4월 도입됐습니다. 마이뉴스 도입 이후 1일 메인 노출 기사 수가 200개에서 1만 2천 개로 늘며 6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네이버의 서비스 변화에도 국회는 여전히 포털 서비스 전면 개편을 요구하는 중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댓글, 실검 등 포털 서비스 일부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논의 중입니다. 동일 작업 반복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기업들은 이번 개정안이 문제의 본질을 호도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업계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문제 본질은 소수 이용자의 범법 행위와 어뷰징 행태라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개정안 반대 이유로 목적의 판단 책임을 사업자에게 전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의 자체적인 서비스 개선 노력에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포털 서비스와 관련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김동현입니다. SNS를 통해서 세상을 들여다보는 SNS 톱파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김은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첫 번째로는 이제 다시 음원 사재기가 논란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지금 설전을 좀 벌이고 있는 부분 살펴봤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험지 출마를 하겠다고 이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선언을 했는데 한국당 내부에서는 반응이 어떤지 봤습니다. 첫 소식이 이제 음원 사재기인데 이거는 한번 조사를 거쳐가지고 지금 형사 절차를 밟고 있지 않나요? 근데 또 문제가 나왔습니까? 네, 이제 지난 4일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제 음원 사재기 방송을 내보내면서 좀 더 이제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문제가 떠올랐는데요. 예. 이 음원 사재기는 이제 말 그대로 기계를 통해서 스트리밍을 해서 이제 음원 순위를 좀 올리는 행위입니다. 불법이고요. 이제 가수 박경 씨가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가수 박경 씨가 직접 실명까지 거론을 하면서 이제 언급하면서 크게 이슈가 됐습니다. 예. 이번 방송을 통해서 음원 사재기를 했다고 의혹을 받는 가수들은 일부 해명을 좀 내놨습니다. 우선 이 바이브의 윤민수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제가 기다리고 있었던 건 공신력 있는 방송과 자료들로 사재기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며 각종 기관에 조사를 요청하고 자료를 제공해서 협조해서 누구보다 밝혀지고 바로 잡아지길 기다렸는데 믿었던 방송에서는 오히려 억울함을 풀기보다 이제 관심만 더 끌리고 혼란을 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요계를 멍들게 한 이 사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했습니다. 예. 가수 닐로 씨의 경우 인스타그램 댓글 기능을 방송 직후 제한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박경 씨가 언급했던 가수들 대부분이 이제 인스타그램 댓글 기능이 제한된 상태였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닐로와 장덕철이 소속된 이 리메즈 엔터테인먼트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입장을 되풀이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 절망스럽다며 이 모든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뭐 실제적으로 얼마나 조작이 됐다든지 아니면 순위라든지 네. 또 피해를 본 피해 규모라든지 이런 건 아직 뭐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죠. 네, 구체적으로 나온 상황은 없지만 전부 약간 이제 정황적인 증거들이 좀 보이는 거죠. 예. 이게 지금 사법적인 판단을 받을 텐데 어떤 판단이 나올지 좀 주목이 되네요. 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또 이종걸 의원하고 붙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 2일부터 계속해서 설전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진 전 교수가 입진보에서 입보수로 변했다라며 자신이 얼마나 추락했는지 모르는 것 같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이에 이제 진 전 교수는 응하지 않겠다라면서도 과거 민주당 의원들이 부당하게 문재인 대표를 흔들 때 그를 지키기 위해 험한 개싸움도 마다하지 않은 게 저라는 점을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올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의원은 당시에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이제 반박을 했죠. 그러자 이제 이 의원이 그를 통해서 그 행동에 대해서 여러 번 사과를 드렸다라며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라고 했다는 것은 진 씨의 그런 주장은 곡해라며 진 선생의 글에는 저와 문 대통령 지지자들을 좀 이렇게 갈라치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데 자신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미 이제 까방권이라고 하죠. 까임 방지권의 줄임말인데요. 예. 이제 그럴 수 있는 까방권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진 전 교수가 다시 오늘 페이스북에 이제 이 의원은 본진이 아니시니 정신사납게 만들지 말고 옆으로 빠져라라며 제가 비판하려고 하는 그 일을 하실 위치에 계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까방권이 없다 여전히 신규 취득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다라며 이제 문 대표와 이 의원 사이를 갈라놓은 것은 내 이간질이 아니고 자신 이제 본인의 행위다 역사 왜곡까지 하시려느라라는 취지의 글을 남겼습니다. 대본의 친문 X 이건 뭡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말을 하려고 적어둔 부분인데요. 예. 이제 어떻게 이게 말을 했을 때 이제 진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진 전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이 의원이 이제 친문 쪽이 아니라는 거죠. 예. 네. 지난번에 그 JTBC에서 토론하는 게 나왔었죠. 네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하고 뭐 국민대 이창현 교수라든지 네. 몇몇 나왔었는데 그때 진중권 교수도 나와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지적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언론계에서는
누구 말이 맞느냐, 그나마 진중권이냐, 그나마 유시민이냐 네. 이렇게 해서 뭐 설전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글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언론이 제공하는 뉴스라든지 이런 보도가 네. 정보의 개념이 아니라 상품의 개념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어서 네. 그것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러니까 참고를 하지 않으면 되는데 네. 그것을 적대시하는 그런 풍조가 있는 것은 뭐 분명히 보입니다. 네. 진중권 전 교수는 혹시 뭐 알릴레오에 대응해서 유튜브 채널을 연다 뭐 이런 얘기는 없습니까? 네, 아직까지 그런 기미는 없는데 열면 참 많은 분들이 보실 것 같네요. 예, 뭐 대표적인 진보의 뭐 논객이었죠. 네, 그렇죠. 논객이었는데 이렇게 세게 아주 이렇게 그 치고 나온 거 보면은 어차피 또 이제 그 논객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여론 형성이 또 그 유튜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좀 주목해봐야 되겠습니다. 너무 빨리 이 사건들이 진행이 되니까 네. 까방권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주의해서 듣지 않으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신조어기 때문에 예. 지금, 네.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이제 보수 쪽인데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험지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이뤄야 비로소 얻는 길을 선택하겠다. 총선을 앞두고 국민이 원한다면 험지보다 더한 험지도 가겠다. 두려울 것이 없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험지보다 더한 험지는 어딥니까? 글쎄요, 더 어려운 험지를 뜻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험지의 끝판왕 뭐 이런 데입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네. 광주 뭐 이렇게 해야 될까요? 광주면 정말 황교안 대표에게는 험지 중에 험지죠. 네. 뭐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부산에도 출마를 했었으니까요. 네. 예, 계속할까요? 네네. 그러다 이제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험지 출마 운운하면서 시간 끌고 1월만 넘기면 자리를 보전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는 이제 한국 사회 양축인 보수 우파 집단 전체가 괴멸당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라며 예. 통합 비대위를 구성해라. 이제 희망적인 포스팅만 새해에는 하려고 했는데 이런 고언을 이제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고언을 드리게 됐다라고 올렸습니다. 예. 오늘 그 여당 쪽에서는 쉽게 말하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정치 1번지가 종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종로에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 이제 점쳐졌었고 네. 이낙연 총리가 네. 현 총리가 당이 원하면은 뭐 피할 수 없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출마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네네. 황 대표의 생각이 어떤가 굉장히 좀 궁금했었죠. 네. 근데 오늘 정리가 된 것을 보면 꼭 험지라고 해서 종로는 종로만 험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들을 그렇습니다. 또 하는 한국당 관계자들도 얘기도 있습니다. 네. 글쎄요. 지금 이제 변수가 선대위원장을 양쪽에서 지금 맡을 수 있는 그런 위치들에 있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잔뜩 띄워놓고 또 각자 선대위원장을 하면서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잠시 후에 이종훈 박사의 정경 유튜브에서 더 깊이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예. 올해는 좀 아름답고 이 뜻깊은 소식, 네, 이런 찾아보겠습니다. 소식이 좀 미담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랬으면 예. 좋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예, 다음은 월요 주간 코너죠. 재테크 트렌드 보시겠습니다. 재테크 트렌드 김보선입니다. 오는 15일부터 직장인들은 좀 바빠질 것 같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인데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이날부터 오픈이 됩니다. 매년 세법상 조금씩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간소화 서비스를 최대한 미리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텐데요. 2020 연말정산 함께 준비해 보시죠. 네, 연말정산 혜택들은 워낙 좀 광범위하죠. 우선 올해 달라지는 점들을 위주로 좀 체크해 보도록 하죠.
흔히 이제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가장 보편적으로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카드 사용액일 겁니다. 근로자들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쓴 카드 결제 금액 같은 경우는 15%의 소득 공제를 적용받게 되는데요. 현금 영수증이라든지 체크카드 같은 경우는 그 비율이 30%로 좀 더 높고요. 그리고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부분 같은 경우는 40%로 공제 비율이 좀 더 높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적용이 되는 결제 금액이 있습니다. 바로 이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인데요. 다만 시기가 있습니다. 지난해 7월 1일 이후에 결제한 금액이고요. 총 급여액 7천만 원을 초과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대상이 안 되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현금 영수증이라든지 체크카드의 소득 공제율과 같은 30%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별도로 영수증을 챙겨야 하는 걸까요? 질의응답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확인서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번에 문화비 사용분이라는 것이 이렇게 추가가 됐는데요. 만약에 내가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사용분으로 조회가 된다면, 그러니까 문화비 사용분에 특별히 나오는 것이 없다면 그 금액만큼을 카드 결제 금액에서 제한 뒤에 이 보시는 기타란에 그 금액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신용카드 결제 금액 중에서 문화비 사용분 소득공제 30%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달라지는 또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산후조리원 비용이 될 텐데요. 의료비 마찬가지로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해당이 되고요. 출산 1회당 세액공제 200만 원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요. 출산 1회로 보고 200만 원을 한도로 제공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혜택이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녀 세액 공제가 되겠습니다. 기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녀의 나이가 20세 이하라면 누구나 적용이 됐었는데 7세 이상부터 20세 이하까지로 좀 줄어든 거죠. 이 내용을 보시면요.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일 경우에 한 명당 15만 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인데요. 셋째부터 한 명당 30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더 많이 낳을수록 공제가 더 높다는 얘기죠. 다만 이제 지난해 출산한 자녀 같은 경우는 혜택이 좀 더 좋습니다. 첫째는 30만 원의 세액 공제, 둘째가 50만 원, 셋째는 70만 원의 공제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빠지는 혜택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실손의료보험금 같은 경우는 의료비에서 제외가 된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 질문이 좀 많다고 하는데요. 보시죠.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실손의료보험이 제외되는데 자료를 그렇다면 연말정산 때 제출을 해야 합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국세청의 홈택스 이 서비스를 통해서요.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시에 차감하면 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회사에는 그 수령액, 그러니까 얼마의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았는지 그 금액만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지만 근로자 본인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내역 같은 경우는 홈택스에서요. 이렇게 마이 홈택스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결과 조회를 들어가게 되면 조회해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드 소득 공제에 포함되던 면세점 구입액 같은 경우도 이번에 혜택에서 좀 빠지게 됐습니다. 기간이 있습니다. 지난해 2월 12일 이후에 결제한 금액이니까 1월부터 2월 초까지 결제한 금액은 적용이 될 거고요. 면세점에서 구매한 비용 같은 경우 기존의 소득 공제가 제외된다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5일에 오픈될 간소화 서비스 미리 확인해 보시고요. 빠진 점들 잘 챙겨서 연말정산이 모쪼록 13월에 월급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재테크 트렌드 김보선입니다. 서울시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제로페이 성적이 아주 안 좋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이용 목표액은 8조가 넘었지만 실제로 이용한 금액은 1,000억도 넘지 못했습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기능 탑재를 반전의 카드로 내세웠습니다. 보도에 홍영 기자. 지난해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던 제로페이가 올해 교통카드 결제를 도입하고 지역화폐와 연계의 할인을 대폭 늘리는 등 이용 확대에 박차를 가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이용액 8조 5,330억 원을 목표로 삼았지만 전국 제로페이 이용액은 767억 7,4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가맹점 수는 32만 4,004곳, 서울은 17만 919곳으로 가맹률은 각각 12.7%와 32.1%에 불과했습니다. 올해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우선 상반기까지 결제 만회 교통카드 기능을 결합할 예정입니다. 티머니, 이비카드 등 5개 교통카드 발행사와 제휴를 통해 결제 앱에 교통카드를 삽입한 뒤 결제하는 방식으로 앱을 열거나 교통카드 버튼을 누르지 않고 휴대폰 온라인 상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적용 대상은 버스, 지하철, 철도, 도로, 택시입니다. 제로페이와 연계한 2천억 원 규모의 모바일 지역 화폐 서울사랑 상품권도 1월 중에 발행합니다. 상품권 구매 시에는 7% 할인이 적용되며 특별 판매 기간에는 1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카카오페이 인터페이스에 제로페이를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는 제로페이 이용 편의성 개선을 위해 태깅, 테이블 오더 방식의 시범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20억 원을 들여 제로페이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미 포화한 결제업체 시장에서 제로페이 성장세에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소득공제율 40%도 국무회의에서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과 동일한 30%로 확정돼 이용액 증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스토마토 홍련입니다. 예, 21대 총선에서 정치 1번지라고 지목되고 있는 종로, 황교안, 이낙연, 황교안의 이 거인들의 맞대결이 현실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판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종훈 박사의 정견유톡 오늘 시간에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제가 방금 정치 1번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종로가 왜 이렇게 상징적이가 네. 정치 상징적으로 된 그 배경이 뭡니까? 역사.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옛날 버전 정치 1번지 예.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과거에 국회의사당이 지금 이제 서울시 의회에서 그 의사당으로 쓰고 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 자,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종로구인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곳이 정치 1번지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던 건데 네. 지금 뭐 여의도로 다 이동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과연 정치 1번지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그 논란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상징성 때문에 계속 이제 정치 1번지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워낙에 이제 그 의미와 더불어서 이제 아무래도 거기가 이제 정치 핵심지다 보니까 선거도 과거에 굉장히 치열했던 그런 지역, 어떻게 보면 맞대결을 많이 펼치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사실은 과거만큼 그렇게 그 의미가 크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 예. 다른 데보다 이렇게 구역도 좀 좁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상대적으로. 보통 이제 갑을 나누어지는 경우도 있고 큰 구 같은 경우 이제 그런데 이게 상징성과 명분 또 뭐 정통성 이런 걸 중요시하다 보니까 아직도 계속 그렇게 표제가 되는 네. 모양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험지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일에 이제 공수처법 통과 직후에 이제 장외 집회를 갖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평일 이제 장외 집회를 가진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총선에서 수도권에 이제 험지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험지에 나가서 그러니까 거의 죽는 거나 다름없는데 거기서 이제 거의 부활하는 다시 살아나오는 그런 기적을 이제 선보이겠다. 뭐 이렇게 이제 공언을 좀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확 주목을 끌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험지가 과연 어디냐는 건데 뭐 수도권이라 그랬으니까 서울 아니면 경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러면 과연 어디가 제일 험지냐? 만약에 저쪽 편에서 반대편에서 이낙연 총리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낙연 총리가 출마하는 지역이 역시 최대 격전지가 되지 않겠느냐?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여권의 최대 거물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역시 종로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설이 이제 힘을 얻으면서 그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는
황 대표의 험지 출마 네. 그리고 황 대표와 맞대결할 사람은 뭐 이낙연 총리 그렇게 되고 언론의 어떤 그 관측 이런 것이 합쳐져서 종로로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온 거군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지방선거에서 서초구가 자유한국당이 돼 있죠. 네. 한 곳만 돼 있는데 만약에 이낙연 총리가 서초구로 간다. 그러면은 험지로 간다면 거기를 따라갈 수도 있겠네요. 사실은 그렇게 가야 이제 맞는데 예. 그럴지 안 그럴지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강남 3구야말로 이제 수도권에서 험지 가운데 험지죠. 예.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 뭐 이제 정세균 의장이 비켜준 그 종로구로 이제 나간다는 설이 이제 계속 오래전부터 나오긴 했습니다만 여당 입장에서 정말 험지를 찾아서 이낙연 총리를 투입을 한다라고 전제했을 때 또는 이낙연 총리가 내가 정말 험지로 가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수도권에서는 역시 강남 3구가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랬을 때 그러면 황교안 대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경우에라도 만약에 정말로 본인이 이야기한 그런 험지 출마를 각오하고 있다면 예. 따라가야지 된다는 거죠. 뭐 이낙연 총리는 지금 뭐 대선 주자 그 선호도 조사에서도 계속 1위가 나오고 있는 예. 최대 건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시 이제 그런 인물이 나가는 데가 험지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낙연 총리가 나가는 그 출마를 정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황 대표가 어느 구역으로 나가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되겠네요. 물론 이제 이게 뭐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나오는 공식적인 입장이나 아니면 황 대표가 밝힌 입장은 아닙니다만 네. 글쎄 두 사람의 매치를 기대하는 국민들의 생각은 일단 거기까지는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방송에 보니까는 그 한국당 측에서는 험지가 어디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내부적으로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난 4일에 황교안 대표가 험지라고 얘기한 것은 뭐 내부적으로 그 조율이 안 된 상황에서 좀 즉흥적으로 나온 걸로 봐야 될까요? 즉흥적인 것은 아니고요. 상당히 이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던진 카드다 이렇게 예.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공수처법 통과 이후에 그 당내외에서 황교안 리더십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는 얘기들이 다시 또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지난 몇 달 동안에 계속 강경일변도, 장외투쟁 그런 거를 이렇게 진행을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국회 안에서 얻어내야 될 것 하나도 얻어낸 거 없고 그리고 막는다고 했지만 실제로 막아낸 것도 하나도 없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황교안 리더십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곧바로 이제 뭐 비대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도 그 당내 중진들 사이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예.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뭔가 이제 돌파를 할 만한 카드가 좀 필요했던 그것이 제가 보기엔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수도권 험지 출마를 이제 던진 건데요. 그런데 그날도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던졌죠. 그럼 험지가 어디냐? 당연히 뭐 그건 이제 관심이 글로 갈 수밖에 예. 없는 건데, 근데 그 장소에 대해서는 아예 이런 방법 말씀을 안 하셨어요. 네.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구체적으로 실행까지 생각하고 던진 카드인지, 그거는 여전히 그래서 이제 의문점으로 좀 남아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 좀 진정성 없이 국면 전환용으로 좀 던진 카드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도 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황 대표 입장에서는 뭐 험지로 가겠다는 것은 지역구로 가겠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다면 비례대표는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으로 반대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뭐 그 험지, 그러니까 지역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비례대표 출마하는데 비례대표의 뭐 험지 또 뭐 안닌 지역 이런 지역이 따로 구별이 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지역구 출마를 이제 일단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이제 내비친 것으로 네.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권 쪽에서는 지금 뭐 또 진보 지지층 사이에서는 황 대표가 과연 지역구 출마하겠냐, 그 용기가 있겠느냐, 그럴 용기가, 그럴 배짱이 있겠느냐 이런 이제 약간 좀 비난성 발언도 많이 나오거든요, 지적들이. 예. 자, 그런 것도 좀 상당히 의식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난 절대로 피하지 않는다, 정면 돌파하겠다. 이제 그런 의도에서 일단 지역구 출마까지는 이제 선언을 한 거고. 다만 이제 험지가 구체적으로 어디냐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을 하지 않은. 그래서 지금 이제 약간 좀 의문점으로 남아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있는 건데요. 예.
험지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는 이낙연 총리하고 연동해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 그 이외에 험지라고 한다면 글쎄요, 이낙연 총리가 만약에 강남 3구 쪽에 출마를 한다라고 전제한다면 그 지역은 보수 지금 후보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보수 후보가 좀 가장 불리할 수 있는 지역, 서울이라든가 수도권에서 특히 서울 지역에서 가장 불리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좀 있잖아요. 예. 뭐 서남권 같은 이제 그런 지역들이라든가 그런 쪽을 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랬을 경우에 과연 파괴력이 있겠는가? 상징성이 아무래도 떨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역시 험지라고 한다면 이거는 험지 이퀄 이낙연 총리 출마 지역 예. 이렇게 보는 게 일단은 뭐 합리적이겠죠. 그런데 지금 뭐 아까 가상적으로 해서 서초구를 지금 뭐 예를 들었습니다만 네.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지난 지방선거에서 보게 되면은 여권표는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험지가 될 수가 있겠는데 네. 황 대표가 이낙연 총리와 맞대결을 하기 위해서 서초로 간다? 그렇게 되면은 황 대표 입장에서는 좀 유리한 거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험지라고 부르기가 뭐한데다가 예. 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만약에 패배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심각한 타격을 받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고민을 아마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실은 그걸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여권에서 좀 낼 수 있는 그야말로 약간 좀 히든 카드 같은 예. 그런 의미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 중도라든가 보수 쪽에서도 진영 쪽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거부감이 덜한 그런 인물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의회의 카드로 이제 서초에 출마를 시킨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만약에 당선까지 성공한다 그러면 또 다른 역사가 쓰여지는 거죠. 예. 부산 경남 지역에서 국회의원 처음 배출한 거 이상의 의미를 아하.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지형이 완전히 파괴가 되는 그런 이제 사건이 될 텐데,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은 여당으로서도 약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 같은 거물을 보내긴 했어요. 그런데 패배를 했다 이렇게 전제를 할 때, 물론 뭐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뭐 선거구 환경이다라고 나중에 뭐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겠으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격이 좀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도 그렇게 쉽게 선뜻 내밀 수 있는 카드는 아니다. 의외의 카드일 수는 있으나 예. 좀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 많은 카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네. 근데 맞대결 가능성이 뭐 높아지기는 합니다만 반드시 맞대결이 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는 것이 네. 양측 다 각 당을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선거전을 이끌어야 될 그럴 책임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네. 이제 당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은 지역구로 나가서 이 총선을 치르기 좀 힘들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각 당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대목이고, 그래서 뭐 황교안 대표가 특정 지역을 얘기를 못 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긴 해요. 예. 이제 이게 뭐냐면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는 뭐 여당 전체 선거를 총괄 좀 지휘하는 그런 위치에 서야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정당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에 비해서 좀 많이 앞서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런데 선거에 임박했을 때 과연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경우고, 의외로 지금 여의도 정치권, 저를 포함해서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생각보다 팽팽하게 선거전이 치러질지 모른다라는 관측을 많이 합니다. 예. 그러니까 부산 경남 지역 같은 경우에 뭐 문재인 대통령 지지세가 많이 빠진 상태고, 이렇게 되면 수도권, 충청권도 의외로 팽팽하게 전개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어쩌면 이 대구 경북하고 호남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이 격전지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 이제 그랬을 때 이낙연 총리를 뭐 종로 지역에 그냥 올인하게 그냥 내버려 둘 것인가 하는 거죠. 오히려 이낙연 총리를 거기서 빼서 비례대표로 돌리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유세전을 펼치도록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자, 그런 대목은 이제 이쪽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황교안 대표가 이낙연 총리에 비해서 아직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약간 밀리는 건 맞지만, 그래도 1, 2위 양강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예. 자, 근데 그런 인물을 그냥 그 특정 지역에 그냥 이렇게
묶여 있도록 내버려 둘 것이냐 하는 고민을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두 사람 다 전국 선거를 뛰어야 되는 공동선대위원장이라든가 이런 이제 자리에서 뛰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건 이제 아직까지 판세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하는데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거는 사실은 뭐 특정 지역에서 맞대결이라기보다는 전국 선거를 놓고 맞대결을 펼치는 예. 이런 양상으로 이제 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일단 뭐 맞대결을 안 하더라도 그 총선 성적에 따라서는 상당히 또 당내 입지가 굳어지는 그런 계기도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왜 이렇게 황교안 대표를 미워할까요? 뭐 미워한다기보다 대비 효과를 노리는 거죠. 특히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목청을 높이는 시기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 황교안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회의론을 제기할 때, 예. 국면이 딱 그런 국면에서 보통 홍 전 대표가 이제 나와서 강하게 황 대표를 이제 밀쳐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데, 홍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이 복귀를 해서 당장 내년에 공천도 지금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예. 또 뭐 본인 또 대권 주자로서 자리매김도 좀 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 이제 목표가 있는 건데 황 대표 체제에서 과연 공천을 받을 수 있겠는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자유한국당에서 비대위가 만들어져서 황 대표가 이선으로 물러나고 그 체제로 가거나 아니면 이제 이 보수 대통합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이제 보수 신당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 과정에서 황 대표가 자연히 이제 그 지분이 줄겠죠. 예. 그런 상태에서 이제 본인이 공천도 받고 자기 대권 주자로서도 자리매김을 해나가는 이런 그림이 훨씬 더 나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이제 그 유력 대권 주자들이 보통 이제 현역 대통령을 공격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이제 1위를 주로 공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하고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보수 진영에서는 어찌됐건 황교안 대표가 1위이기 때문에 홍 전 대표는 과거 본인이 1위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맞대결을 내부적으로 이제 펼치는 그런 모습을 자꾸 이제 보여줌으로써 본인의 어떤 그 인지도도 계속 유지를 하고 지지도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안철수 전 의원은 어디로 출마를 할까요? 그건 뭐 여전히 지금 이제 불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내부 사정이 지금 뭐 굉장히 좀 약간 혼돈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안철수계는 손학규 대표에게 지금 대표직에서 물러나라, 비대위를 만들자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비대위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이제 그 비대위원장으로 안철수 전 대표를 이제 데려오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건데, 네. 손 대표가 지금 확실하게 내가 지금 그만두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만 전 대표가 되돌아오면 내가 도와는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 입으로는 사퇴를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라서 네. 이게 좀 이제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갈수록 이제 점점 과열이 될 텐데요. 네. 어떤 변수가 또 어떻게 나오고 판이 또 어떻게 바뀔지. 저희는 이종훈 박사 계셔서 참 든든합니다. 예. 계속 아주 그런 통찰력 있는 그런 분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정치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뉴스리듬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직 진실이 이끄는 대로 저희 뉴스리듬 팀은 매 순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